네. 자, 이제 지금부터 85회 전산학의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손익계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결산 때 장부를 마감하는 순서 기초과정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쵸? 그럼 얘는 첫째 뭐다? 수익과 비용 장부를 먼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수익과 비용은 이 자산부채 자본과 달리 다음 연도로 넘어가지 않아요. 맞죠? 왜? 수익과 비용은 발생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발생한 거를 기말에 한번 보고하고 나면은요, 끝이에요. 그러면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으니까 다음 연도가 되면 무조건 뭐다? 어, 수익도 0, 비용도 0, 0에서 스타트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이번 연도에 쓰고 남은 것들을 전부 다 어디로? 그렇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서는 뭐다? 전부 다 저번 연도 기말에서 넘어온 금액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출발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차기 2월, 차기로 넘겨라 이렇게 마감을 하는 거예요. 요건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은요 손익으로 마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일단 먼저 가요. 근데 손익이라는 계정은 손익간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손익간서가 아니에요. 그럼 손익계정은 뭔가면은 수익과 비용을 말 그대로 뭐다 집합시켜 놓은 계정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손익계산서하고 좀 흡사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가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 수익은 100원이고 비용은 뭐 30원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뭐 7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수익이 많으니까 당연히 여기에 남는 30원은 뭐다? 단기 수익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단기 순이익 해가지고 30원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얘는 손익견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은 손익견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단기 순이익으로 마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손익견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계정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단기 순이익으로 마감하지 않고 자본금으로 마감을 해요. 자, 왜 자본금으로 마감을 하냐면은 이 손익계정의 잔액인 이 30원이 자본 계정에 대체가 되어가지고 기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얘는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기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기말 자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기말 자본에서 마이너스 기초 자본을 빼는 거였죠. 그쵸? 그러면 기말 자본은 그쵸? 기초의 자본 플러스 뭐죠? 단기 순이익이잖아요. 그쵸? 결국 단기 순이익이라는 얘기예요. 기말 자본 안에는 단기 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근데 우리가 이 자산부채 자본에서 이 자본은요, 어떤 포인트가 없으면은 기초 자본으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은 어떤 특별한 그런 충격이 없으면은 기초의 자본으로서 남기 때문에 좀 충격을 좀 가해야 돼요.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을 임시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수익과 비용을 끌어모아가지고, 그쵸? 여기에서 나오는 이 30원은 원래는 당기순이 맞지만은 얘를 어떻게 하자? 기말 자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다시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이게 자본금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맞죠? 여기에 있는 이 단기 순익을 뭘로 봐도 괜찮다? 뭘로 보아도 괜찮은 거다? 그렇죠. 손익이라고 하는 계정에서 맞죠? 얘네들이 이렇게 날라왔다. 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손익 계정에서 날라온 이 30원과 만나가지고 기초의 자본하고 만나가지고 기말 자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다? 손익 계정을 자본금으로 마감을 시켜가지고 자본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손익 계정은 자본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다음 몇 번이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왜? 손익 계정의 잔액은요.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로 계정에 대처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미안해요. 단기 순이익이나 단기 순손실 계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자본 계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수익은 뭐 맞죠? 대변, 비용은 자변. 이거는 뭐 손익계산서와 비슷한 거고요. 자,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에 대처한 후에는 뭐다? 잔액이 0이 된다. 얘기했죠? 수익, 비용은요, 손익으로 마감하게 되면은요, 다음 연도부터는 뭐다? 0으로 스타트하기 때문에 무조건 잔액은 0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2번이죠.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유가증권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 다들 알고 있죠? 더 이상 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한 증권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얘네 둘이는요, 주식과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고, 엔드 단기 매매가 목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요, 이 둘의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조건 중에서 한 개라도 무너져 버리면 뭐가 된다? 깨지면은요,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이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한 증권은 보유하는 목적이 뭐죠?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목적이죠. 맞죠? 아무튼 얘네들은 목적이 뭔가 하면은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시세 차익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바로 뭐다? 시세 차익이 목적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항상 그날의 주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다? 기말되면요 평가를 해요, 평가. 그쵸? 자, 평가하지만 이 평가가 조금 이제 엇갈립니다. 왜?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평가해가지고 생기는 이익이나 손실을 전부 다 뭐다?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매도하는 증권은 선생님이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 안 한다고 했죠. 얘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실과 이익은 뭘로 인식하죠? 그렇죠.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공부할 때 매해파 그 얘기했잖아요. 매해파. 기타 포괄 손익에 세 가지가 있었죠. 매파. 그거 외우라고 했죠. 매가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 해는요.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파는요. 현금 위험 흐름 회피가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말고 그냥 파생상품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한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절대로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뭐다?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만기 보증권 한번 볼래요? 자, 이 만기 보증권은요. 얘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죠. 그럼 얘는 뭐가 목적이에요? 만기까지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뭐다? 진짜로 원금과 이자를 그냥 받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하루하루의 공정 가치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로 뭐다? 공정 가치로 평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공정 가치로 평가하죠? 맞죠? 근데 만기보유 증권은요, 이건 좀 어쩔 수 없다. 외우세요.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평가합니다. 아시겠죠?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해요. 상각 후 원가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무튼 상각 후 원가로 평가를 하는데 아무튼 얘는 뭐다? 시세 차익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공정 가치로 평가는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다. 자, 우리 알죠? 그러면 시장성 상실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깨진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매도 강증권이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단기 매매 증권, 매도하는 증권, 만기보유 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틀렸죠? 왜요? 만기 보증권은요, 보다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그 다음에 매도한 증권의 미실현 보유 이익이 뭡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평가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평가 이익이 단기 순이익 항목이 맞아요. 여러분, 단기 순이익 항목이 뭔데요?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은 수익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여러분, 매도하는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과 손실은요, 수익 비용이 아니라 물론 그렇죠. 얘는 자본에 있는 기타 포괄 손익 요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자, 다음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채권을 얘기하는 거죠. 채권. 채권으로서 여기까지 맞아요.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거지 매도하는 증권이 아니죠. 맞죠? 그러면 2번, 3번, 4번 다 틀렸네요. 그럼 맞는 것은 몇 번? 1번이니까 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시장성 상실하면 매도하는 증권 분류되는 겁니다. 자 3번.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기초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면 매출 총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쉽죠? 교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그 회계 1급 시간 때 선생님이 얘기했죠. 물가 상승 시에, 그쵸? 물가 상승 시에. 자, 기말 재고 매출원가, 매출총익과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까지 이렇게 크게 순서로 본다고 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니까, 맞죠? 상승하니까. 자, 요거 이제 크게 순서를 물어보는데, 요 매출원가 한 놈만 빼놓고 나머지는 똑같죠? 어떻게 외워요? 선, 이, 총, 후. 못 외우겠으면 이거를 이렇게 외워있죠? 가나다란 바바사, 아자, 차카, 다파하. 요 순서로 외우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매출원가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 매출 총익의 크기 순서를 묻고 있죠? 그럼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매출 총익의 크기 순서는 누가 제일 커요? 선, 이, 총, 후 순서니까 선입이 제일 크네요. 그쵸? 그래서 다음 몇 번?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출 총익이 높은 것은 누구다? 높은 것은 누구다? 선이 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 세무에 가시게 되면요. 물가 하락시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락시를 물어볼 때는요. 요 그대로 외운 상태에서 요 꺽쇠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전부 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원리는 쌤이 설명했죠? 원리는 설명했는데 그런 원리는요. 한 번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뭐 이것도 공식만 알면 되는 거죠? 자, 매출원가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죠? 기초상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 상품을 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매출원가 구하는 문제 나오면은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 T자 계정으로 이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T자 계정. 여기 박스가 있으면은요, 자, T 계정.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이죠. 맞죠? 근데 얘는 이제 항상 그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차변은 상품의 창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창고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기초상품 재고액에 순매입을 더하고, 맞죠? 얘를 팔아버리면은요, 대변에. 그렇죠. 매출원가 되는 거고, 팔고 남은 게, 기말이 되는 거죠? 알고 있죠? 기말이라고 할게요, 쌤이. 이렇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자, 기초 한번 볼까요? 자, 기초 재고액이 얼마 있어요? 50만 돼 있죠? 그럼 얘가 여기로 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순매입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매입이 공식이 뭐죠? 총매입에서, 총매입 여기 있죠? 매입 애누리 환출을 빼면 되죠. 그럼 매입 애누리 환출 빼고, 매입 할인도 빼야 되겠죠? 그럼 150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빼야 되겠죠? 그럼 10만원, 10만원이니까
20만원 빼면 되겠죠. 그러면 순매입은 얼마? 여기서 요거 두 개 빼면은, 그렇죠. 130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이 순매입은요,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매입 시에 비용이 있다면 걔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매입 시에 운반비가 있죠. 10만원. 얘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매입은 얼마가 된다? 40만원 되는 거예요. 자, 순매입을 다시 한번 구해볼까요? 순매입은 어떻게 구했죠? 총 매입에서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적어드릴게요. 근데 이제 요 총 매입에는요, 뭐를 더해야 된다? 매입 시 운반비도 더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총 매입이 150에서 10만 더 해가지고 160으로 온대요. 아니면 그냥 150에서 10만원, 10만원 빼가지고 얘를 더 하는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총 매입이 얼마라고요? 그냥 한번 구해봅시다. 160이죠? 매입 시 운반비를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N류 환출 할인해가지고 20만원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140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아버리면 매출원가 팔고 남은 게 기말이죠. 그러면 기말이 얼마예요? 여기에 40이 있네요. 40. 기말이 40. 그러면 기말이 40이니까요. 요까지가 뭐가 된다? 기말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창고에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 50, 이번에 구입한 거 140 해가지고 190이 있었죠. 근데 기말에 팔고 남은 게 40이죠. 그럼 팔려 나온 게 얼마예요? 150이 더 그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 혹시 이때요, 문제에서 타개정 대책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 있다. 그러면은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그때는 130만 되는 겁니다. 왜? 150 중에서 20만원은 알고 보니까 엉뚱한 용도로 쓰였다 그런 얘기죠. 맞죠? 그럼 걔는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에서 순매입을 더하고 기말을 빼면 되지만 타개정 대책이 있다면요, 걔도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없으니까 안 뺐을 뿐이에요. 있다면 빼줘야 됩니다. 있다면. 오케이. 자, 아무튼 답은 4번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과목은 몇 개인가? 자,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상표권 있고요. 그쵸? 상표권. 그 다음에 기계는 유형자산, 토지 유형자산, 저작권, 그렇죠. 그 다음에 개발비, 오케이. 광업권. 토탈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물론 모르시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모르면은 정산에서 계정과목 등록 가가지고요. 여기에서 무형자산 클릭을 해가지고 뭐 여기 있는 거 보고 찾아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게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제 나쁜 행동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외우시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으면 이제 보는 게 낫죠. 근데 되도록이면 조금 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뭐 합법적인 커닝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자본잉여금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우리 자본잉여금은 종류가 뭐가 있죠? 주감자,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감자차손이죠. 맞죠? 그럼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한대요? 굳이 이래드나 싶기도 해요. 그쵸? 계정과목 및 저금목 가가지고 자본잉여금의 주감자. 보통 이게 많이 나오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감자 한번 찾아봅시다. 주감자, 주식 발행 초과금. 오케이. 50. 감자 차익. 30. 자기유식, 처분이익 30. 그럼 합이 얼마? 30, 50, 30. 암산이 안 되고 있죠? 네. 110만 원입니까? 오케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7번입니다. 자, 7번은
다음 사항을 적정히 반영한다면 수정 후에 당기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단 사항이 반영되기 전 당기순이익은 7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자, 우리 하나 물어볼게요. 그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 대변에는요 수익입니다. 근데 뭐 수익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영되기 전에 당기순이익 얼마라고요? 7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말은 수익이 많으니까 차변은 뭐다? 당기순이익이 70만 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70만 원은 제대로 된 금액이에요? 제대로 된 금액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금액이 아니죠. 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어떻게 한다? 고쳐가지고 비용과 수익을 조절한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새롭게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좀 간단한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은 이거는 진짜 회계를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방법이 좋아요. 자, 우리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를 뭐라고 하죠? 수익이라고 하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솔직히 뭐 이걸 못 풀어요. 그때는 버려야 돼요, 진짜. 그쵸? 왜? 내 거가 많아지고 갚을 게 줄어들면 그만큼 돈을 버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는요. 이건 비용이죠. 왜요? 그렇죠. 내 거는 줄어드는데 자꾸 뭐예요?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시면은 이 문제는 풀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접근할 건데, 자, 보세요. 자, 여기 먼저 성급보험료. 자, 성급보험료에서 성급이란 말이 붙으면 자산이잖아요. 그쵸? 그럼 자산이 10만 원만큼 작게 잡혀 있대요. 뭐라? 그럼 작게 잡혀 있으면 자산을 올려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자산을 뭐다?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해돼요? 얼마? 10만 원. 그럼 선생님 얘기했죠? 자산의 증가는 뭐라고요? 수익이니까 요 수익자리에다 어떻게 한다? 10만 원을 더 올려주라. 그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미수이자. 그 미수이자라는 얘기는 미수란 말이죠. 미수. 그 미수도 미수금처럼 보면 돼요. 미수도 자산이죠. 자산. 얘도 자산이니까 어떻게 한다? 이 자산이 너무 많대요. 그럼 이때는 자산을 빼야 되겠죠.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뭐다? 자산을 빼게 되면 뭐다? 비용이니까 요 비용 자리에다가 또 얼마? 10만 원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10만 원. 이해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수임대료. 선수란 말은 여러분들 뭐예요? 선수금처럼 부채이죠. 그럼 부채가 너무 과대하대요. 그럼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부채를 빼야 되겠죠. 그럼 부채를 빼게 되면 뭐다? 수익이니까 요 수익 자리에다 어떻게 한다? 10만 원만큼을 또 내주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뭐라?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더 늘어나는 걸까요? 그렇죠. 수익이 20만 원이죠.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제하면은요. 수익이 10만 원만큼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단기 순이익도 10만 원만큼 더 커져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다? 둘이 합쳐가지고 80만 원. 맞죠? 몇 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시면은 이 문제는 크게 어렵지가 않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그냥 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7번에 대한 수업도 끝을 내고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왜 상물출금 기말 현액 3천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20만 원이 있었는데 단기 중 15만 원만큼을 대손 처리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기초의 충당금이 20만 원 있었는데 단기에 15만 원만큼 빼었다는 얘기는 이 예를 이제 썼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5만 원만큼만 남아있겠죠. 자, 보충법에 의하여 기말 대손충당금 설정 공개로서 올바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이 문제는 뭐 솔직히 전산에게 2급 수준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2급 때 많이 풀었잖아요, 이 문제.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충당금을 갖다가 보충법으로 설정하는 공식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공식이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말 채권 잔액에서 대손율을 곱하고 기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의 채권 잔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기말에 3천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럼 3천만 원 있는데 곱하기 그 중에 몇 프로? 1%만큼을 떼일 것 같아요. 그 얘기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3천만 원 중에서 1%니까 30만 원만큼을 떼일 것 같다. 그 얘기잖아.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요. 30만 원을 그러면 다 비용 처리합니까? 아니죠. 기말에 남아있는 충당금은 빼고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기말에 얼마 남아있어요? 5만 원 남아있잖아. 왜? 충당금이 기초에 20만 원 있었는데 단기에 돈 떼이는 바람에 여기서 15만 원 꺼내 썼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15만 원 꺼내 썼으니까 5만 원 남아있겠죠? 그럼 그 5만 원만큼을 빼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얼마? 25만 원이네요. 맞죠? 그럼 설정액이 25만 원이니까 다음 몇 번이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 25만 원이잖아요. 그쵸?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2번이 답이고요. 네, 9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9번부터는 원가 회계인데, 자, 원가 회계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자, 한번 볼까요? 자, 원가 회계 문제 풀기 전에 항상 하는 거. 첫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뭐다? 재료비, 노비, 제조, 경비로 나누어집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지고요.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눠진다. 외우세요. 그 다음, 기초원가는 누굴 얘기한다? 직접 재료 플러스 직접 농업이 얘기하고요. 가공원가는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굴 얘기합니까? 직접 농업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공원가는 직접 재료비를 이제 제품으로 전환시켜주는 원가가 돼가지고 전환원가라고도 불러요.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직접 재료,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에 둘 다 속하는 것도 물어보죠. 누구? 직접 농업이에요. 자, 다음 매물원가.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회원가는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원가죠. 그래서 이 매물원가가 어찌 보면은요,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비관련 원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요 기회원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니까 얘는 뭐다? 관련 원가다. 이래 봐도 괜찮은 거예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매물 원가는 관련 없으니까 비관련 원가, 기여 원가는 관련 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고정비와 변동비 알고 있죠? 자, 얘는 그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올라가지만 단가는요, 일정합니다. 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감소합니다.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9번. 다음 중 원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재료원가,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재료비 공식 알고 있죠? 기초 원재료 플러스 원재료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원재료. 무슨 말이에요? 빵을 만드는 공장이라면 기초에 남아있는 밀가루에서 단기에 매입한 밀가루 더해가지고 기말에 쓰고 남은 밀가루를 빼면은, 즉 차감하면은 재료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죠. 원가액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뭐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단기 총재원가는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플러스 제조 관리비이죠. 하지만 직접 경비는요. 거의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혹시 안 나오게 되면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그냥 생략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직접 경비는요. 그 우리 영어로 따지면 관계대명사 that, 접속사 that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 that은 성행할 수 있다면서요. 미안해요. 영어 얘기해서. 자, 아무튼 간에 그려보시면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직접 노무 원가와 재료원료비의 합계액을 가공원가라고 한다. 방금 했죠? 가공원가는 전환원가로서 직접 모의 플러스 제조 간접비라고 했잖아요.
그쵸? 맞는 말이죠. 그럼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왜요? 예, 판매 활동 이외의 제조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한다? 아니죠. 맞죠? 비제조 원가는 여러분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비와 관리비죠. 그러니까 비제조 원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틀렸죠. 그럼 여기서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비제조 원가고, 그러면 제조 원가는요? 제조 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답은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10번. 이거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죠? 오케이.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보조부 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가 보조고, 여기다 제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한다? 보조를 뿌려야 돼요. 자, 뿌리는데, 보조 부문의 간접비를 다른 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한대요. 여러분, 직접 배부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직접 배부법이죠. 기억납니까? 어, 그 보조부문 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직접 배우법이죠. 그러니까 보조부문 관계를 완전 무시. 직접 배우법. 완전 고려는요. 상호 배우법. 일부 고려는요. 단계 배우법이죠. 근데 얘는 뭐다? 직접 배운다고 했으니까 직접 배우법. 보조부문끼리 도와주는 건 완전 무시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선부에서 절삭 부분으로 배부되는 간접비는 얼마입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수선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쌤이 다 해드릴게요, 일단. 다 해드리고 이제 답을 불러드릴게요. 그럼 수선 부분은, 자, 8만원 있고, 포장은요, 6만원 있죠. 근데, 이 직접 배우법 나오면은요, 수선부가 포장을 도와주고, 포장이 수선을 도와주는, 즉, 보조분끼리 도와주는 이 퍼센테이지는 뭐다?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니까, 그냥 무시하고, 즉, 연필을 그냥 X 쳐놓고,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선 부분은 자기의 부분 발생액이 8만 원이니까, 자, 수선 부분은 8만 원 가지고 이제 배부하면 되겠죠. 맞죠? 자, 곱하기 어떻게 해요? 원래는 같은 보조에 있는 포장과, 맞죠? 그 다음 제조에 있는 조립과 절삭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 포장이 이제 같은 부분에 있는 보조이죠, 보조. 이 보조 부분한테 도와주는 건 무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도와주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누구만? 조립과 절삭에만 안분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배분 해봅시다. 그러면 수선 부분이 조립에 도와준 건 몇 프로? 30%. 절삭에는요? 20%. 그럼 이거를요, 퍼센테이지를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30, 21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조립은 30, 절삭은 20, 합이 50, 그럼 50분의 30, 50분의 20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얼마 나오지? 계산기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계산기 좀 가져올게요.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8만원 곱하기, 자, 50분의 30이죠? 그러면 그냥 0 떼버리고 5분의 3, 그럼 3 나누기 5 이러면 되겠죠? 얼마? 4만 8천. 그러면 나머지 이제 절삭은요? 이거는 계산기 두드린 게 아니에요. 8만원에서 4만 8천원이 조립갔으니까 얘는 이제 나머지 얼마 가면 돼요? 3만 2천원 가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험 부분은 8만원만큼을 조립에다가 얼마? 조립에다가 48,000원만큼을 이제 이렇게, 뭐야 이거, 잠시만요, 미안해요, 이렇게 뿌려준 거고요. 절삭에다가 32,000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수험 부분은 다 뿌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 이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 이제 뿌리면 되는 거죠? 포장만 뿌리면 되는 거죠. 포장. 그럼 포장은 얼마 했어요? 6만 되겠죠. 6만원. 오케이. 6만원. 그럼 이 포장도 원래는 이제 보세요. 누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수선도 도와주고 조립도 도와주고 절삭도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직접 배부는 같은 짝지인 보조를 도와주면 안 되니까 조립과 절삭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럼 포장이 이제 여러분들 포장이 조립과 절삭을 도와준 건 얼마입니까? 40과 40이죠. 그러니까 아예 이 퍼센테이지는 그냥 설명 안 하고 있죠. 그렇죠? 무시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얼마입니까? 40, 얘도 40. 반반이네요. 그럼 80분의 40, 80분의 40 반반이죠. 그럼 결국 얼마예요? 둘 다 3만원씩 갈라먹어라 그 얘기지. 그쵸? 그러면은 포장도 조립에다가 얼마? 왜 이렇죠? 잠시만요. 뜻대로 안 되네요. 자, 포장이 그래서 조립한테 얼마? 40% 3만원 주는 거고요. 조사한테 3만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포장도 이제 자기 금액을 다 뿌렸기 때문에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보조 부문의 모든 원가는요, 전부 다 제조 부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풀어볼까요? 자, 수선부에서 절삭으로 배분되는 간접비가 얼마인가? 그러면 수선부에서 절삭으로 만나는 지점 32,000원제가 답이죠?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쌤이 여러분들 그냥 다 한번 해보시라고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괜찮죠? 네. 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네, 11번. 다음 중 정상 기술원가 계산 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에 예정 배부 계산식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공부 안 하시면은 거의 틀리죠. 자, 우리 예정 배부율 공식은 쌤하고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죠? 예정 배부율 곱하기 그냥 실제 기준입니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쵸? 그럼 아무튼 여기는 당연히 뭐다? 이 사지선당에서 예정 배부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 배부율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답이 아니죠. 그럼 답은 뭐다?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쵸? 근데 얘를 실제 기준으로 곱하라고 했지 예정 기준으로 곱하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면 실제 기준은 꼭 나와 있을 거니까 실제 기준 곱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실제 기준 언급하는 건 1번밖에 없으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안 하시면은요, 그래, 예정 배부액은 예정을 곱해야 돼 하면서 3번을 찍는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실제 기준이에요. 예정 기준이 아니에요. 12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공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공손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다? 불량품, 즉 불합격품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공손품하고 좀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작업폐물인데 개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작업폐물은 뭐다? 찌꺼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방을 만드는 회사라고 가정하면요, 가방을 만들다가 박음질을 해야 되는데 박음질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량난 거예요. 맞죠? 그럼 박음질이 잘못되어 가지고 불량나게 되면 이런 건 뭐라고 한다? 공손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작업폐물은 이제 가구를 만드는 회사가 나무를 자르다 보면은요, 나무를 자르는 과정에서 밑에 뭐 톱밥이나 뭐 그쵸, 뭐 대패 뭐 이런 것들이 좀 흘러내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다? 찌꺼기, 작업폐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갖다가 뭐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기 전에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제공품 개정 알죠? 자, 제공품 개정은 자변의 기초제공품, 단기총제공가, 대변에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 덜 만들어버리면 기말제공품 이렇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초에 10개의 제공품이 있었고요. 단기총제공가가 90개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00개니까 대변도 합계가 100이 돼야 되겠죠. 근데 완성은 80개까지만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기말에 나와 있는 수량 몇 개? 20개가 돼야 되겠죠. 근데 기말 정품이 15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안 맞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5개. 자, 이 5개가 뭐냐? 이걸 우리가
공손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그 불량만 나지 않는다면 실제로 공손품이라고 하는 계정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량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얘는 완성된 것도 아니고 기말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공손품이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공손품은 다시 이제 두 가지의 공손을 나누는데, 자, 하나 물어볼게요. 공손품도 어차피 이제 불량품이니까 불량이 난 만큼 손실이 난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쵸? 손실의 개념, 즉 비용의 개념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공손은 크게 두 가지의 공손으로 나눕니다. 첫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상 공손이 있어요. 둘째는 비정상 공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기 때문에 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자, 정상 공손은 말 그대로 뭐죠? 이거는 원가성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감모 손실하고 좀 비슷하죠. 그럼 비정상 공손은 뭐예요? 원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공손은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말 그대로 뭐다? 제조원가에 포함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정상 공손은요,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뭐다? 영업 외적인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가성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이 공손이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이제 공손이라면 걔는 정상 공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쌤이 정상 공손을 갖다가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복사기. 여러분 혹시 그 복사기 사용하시면은요, 그거 알죠? 복사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요, 우리 한 번씩 뭐예요? 종이가. 복사기가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종이가 한 번씩 끼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A4 용지가 막 끼어 있거나, 뭐 찌그러지거나, 찢어지겠죠. 그쵸? 그럼 이렇게 복사기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A4 용지가 한 번씩 복사기에 끼거나, 맞죠? 뭐 씹혀가지고 찢어진다면, 자, 이런 거는 원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복사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보다 정상 공손으로서 원가성이 있으니까 제조원가에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복사기에 끼는 A4 용지처럼, 맞죠? 불가피하게 한 번씩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은 정상 공손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직원의 실수로 복사를 해야 되는데 1페이지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복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을 한 권 만드는데 1페이지만 거의 뭡니까? 100장을 복사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정상 공손이죠. 왜? 네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집중했다면 이런 공손은 나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원가성이 있는 거고요. 즉 정상 공손이고 피할 수 있었다면 그건 뭐다? 비정상 공손이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감모 손실과 좀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으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제조 원가에 포함합니다. 자, 공손품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자, 작업폐물은 공손품으로 분류된다. 말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작업폐물은 찌꺼기니까 공손품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다음에 비정상 공손은 뭐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시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라는 얘기는 하나가 공제가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뭐다? 불공제 매입세액이겠죠. 이거는 불공제 매입세액만 암기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불공제 매입세액은 우리가 수업 시간 때 많이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자, 답만 보고 넘어갈게요. 몇 번? 1번이죠. 그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뭐다? 부가가치세.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수입도 매입이죠. 수입도 매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그 매입 매수를 좀 공개하실 때 수입 세관계약서를 세관장으로부터 받아왔죠. 맞죠? 그것도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 번? 1번이에요.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세도 당연히 수입 세관계약서 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번에 접대비 3번에 연세 관련, 4번에 사업과 관련이 없다면 매입세 공제는 되지 않는다. 자, 14번. 다음 절에 의한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매출세액은 얼마입니까? 자, 매출세액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과세 표준에서 몇 프로? 10%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과세 표준이 누가 있어요? 총 매출액이 있죠. 그럼 여기에 10%죠. 근데 이 과표에서 뭐는 매출 N을 빼야 되겠죠? 그럼 200을 빼면 얼마? 800. 그럼 800의 10%니까 얼마? 그렇죠. 80만원. 답은 2번입니다. 그럼 쌤, 판매 장려금 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판매 장려금은 우리 그 부가세서 공부할 때, 자, 이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잠시 한번 봅시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게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죠. 맞죠? 그럼 포함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플러스의 개념이고 포함하지 않는 것은 마이너스의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포함하는 거는 쌤이 주로 세 가지로 정리하라고 했죠. 첫째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가장 뭡니까? 중요한 거. 할부이자. 맞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가로 받는, 대가의 일부로 뭡니까? 포함된 뭐다? 대가에 포함된, 대가로 지급받은, 그렇죠. 지급받은, 뭐, 운송료, 맞죠? 네, 뭐, 하용료, 뭐, 이런 각종 비용 등, 맞죠? 이런 비용들이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뭐, 관세 등의 각종 세금이었죠? 이런 세금들은 좀 뭐가 있었습니까? 뭐, 개별 소비세, 뭐,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쌤이 여러분께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죠? 특히 이런 세금들은 이 세금들이 먼저 붙고 마지막에 부가세가 붙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금들도 과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죠. 그쵸? 근데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하면 좋은 게 뭐가 있었죠? 연체이자. 맞죠? 왜? 불쌍하다. 외상값 못 받아가지고 연체이자 받는 건데, 거기다가 과세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매출, 에브리와 환입이죠. 그 다음에 매출 할인이죠. 뭐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다 단다면요. 파손되거나 멸실됐죠. 그렇죠? 뭐 이 정도 하시면요. 웬만한 건 다 골라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쌤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맞죠? 공제하지 않는 거. 그렇죠? 자, 이거 쌤이 세 가지로 정했는데 누구였습니까? 장대하 기억나십니까? 장대하. 가수 장기하 말고 뭐 장대하 뭐 그런 얘기. 좀 썰렁하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장이 뭐예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라고 했죠? 대는요, 대손금, 하는요, 하자, 보증금. 그러니까 얘네들은 판매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판매와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표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냥 과표를 뭐다 가만히 두어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어찌 보면은 이 둘이가 조금 뉘앙스가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차피 왜? 얘들도 과세 표준에, 과세 표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단지 그냥 놓아두라는 얘기지, 어찌 보면은 과표에 포함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뭐죠? 얘들은 그냥 빼는 개념인데, 얘들은 가만히 놓아두는 개념이니까, 공제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뭐다? 과표로 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판매 장려금을 뭐다? 판매 장려금 자체가 그쵸? 이거를 거래처한테 리베이트로 주었다 할지라도 이 금액은 이 매출액에서 그냥 빼지 말고 가만히 놔두어라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요것만 빼가지고 800만원 구한 다음에 10%, 80만원만큼을 답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요 내용도 꼭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잘 물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과표에서 공지하지 않는 것도 한마디로 뭐죠? 과표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 플러스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빼지는 말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둘의 뭐다 뉘앙스가 비슷한 거예요. 자, 한번 쌤한테 카페에서 질문이 좀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정리합시다. 자, 다음 이제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부가세의 담세자는 누구? 최종 소비자 맞죠? 납세 의무자는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하고 사업자가 서로 뭡니까? 다르죠. 즉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무슨 세? 간접세라고 했죠. 자, 2번. 각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 LG, 그렇죠. 이런 현대, 이런 대기업의 임원들도 있잖아요.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회장님들도 있잖아요. 콜라 사 먹을 때 뭐예요? 10% 부가세 내면 되는 거고요. 돈이 없는 뭡니까? 그런 사람들도 콜라 사 먹을 때 10%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던, 돈이 없던, 뭐예요? 콜라 1,000원짜리 하나 산다면 누구나 뭐예요? 10%인 1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담세력, 즉 그 사람의 능력을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쌤이? 역진적이다라고 했죠? 역진적이다. 그래서 이 부가치세는 뭐다? 역진적이다. 즉 불공평하다 그런 얘기예요. 맞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능력이 좋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그쵸? 능력이 떨어지면요, 세금을 적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쵸? 근데 그런 거는 소득세에서만 적용되는 거고요. 부가세는 능력이 있든 없든 무조건 10% 내라 그런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역진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진적이라는 얘기는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튼 이거 맞는 말이고요. 3번 부가가치세법은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에요, 세액공제법이에요? 그렇죠. 거래가 아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세액공제법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자, 전 단계 뭐라고요? 세액공제법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요, 소비지급 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영세율에 대한 설명이죠. 쌤 얘기했죠. 그 수출하는 업자를 뭐라고 하죠? 수출하는 국가를 생산지국이라고 하고요. 수입을 해가지고 소비하는 국가를 소비지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비지국은 한마디로 뭐죠? 수입하는 국가예요. 맞죠? 수입국. 그러면 수입하는 나라가 자기네들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냥 세율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0% 포기하고 그냥 영세할 테니까 너그 나라에서 수입해가지고 너그 나라 세율을 과세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고 해요.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세율을 포기하고 0%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번? 3번이 특징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제85회 이론 시험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86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